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김양중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한겨레 신문에서 의료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이곳 인력개발원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자대회에 불러주셔서 매우 고맙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관련이 많은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는 전문 인력들과 그리고 역학조사관 등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방역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에 제가 한겨레 신문을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 많은 우리 전 한겨레 기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기자님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 당국이나 또는 정치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 속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역 정책을 전하고 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언론이 좀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사를 써나갔으면 좋을 것인지 제가 어떤 해답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이런 활동을 했던 경험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국내 방역 당국의 지침도 계속 변경이 되는데요. 마스크 사용 지침만 봐도 처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KF94를 써라 굉장히 높은 단계를 요구했다면 점차 이제 처음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용 지침이 계속 변경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마스크 사용 지침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호흡기 증상이 보인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의료기관을 찾을 때나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어떠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처음에는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면 지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일상적으로 지침이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 단계에 접어든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를 두고서도 많은 혼란들이 있고 초기에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고 했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든지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을 두고 많은 논란들을 겪고 있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는 갈등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의료 환경에 따른 대처법도 매우 다양한데요. 즉 어떤 표준적인 또는 모범적인 국가의 모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코로나 유행 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나라의 방법들이 좀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흔히 집단 면역 방법을 쓴다고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매우 높은 공공의료 비중, 거의 100%에 가까운 공공의료 비중과 거의 무상의료에 가까운 제도 시스템으로 사실은 이 중증에 빠진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많은 사망자들이 나와서 비판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접촉 환자들을 모두 찾아내는 우리나라 시스템과는 달리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 이들을 치료하는 체계를 가졌던 일본의 경우에도 계속 그 진단에 대한 진단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경우 철저한 방역 체계로 접촉한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가장 이 방법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각 나라의 또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대체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 언론이 이 기사를 쓰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 하나가 이제 정보의 홍수인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 심지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측면들이 부각되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고, 가짜 뉴스들이 또 SNS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매우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 코로나19 유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이 정보를 과연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언론이 이 기사를 쓰는데 매우 심각하게 고려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도 브리핑을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 공개를 위해서 많은 브리핑들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을 둘러싸고도 이 효과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다면, 또 시장 측면에서는 이 치료제나 백신을 두고 다양한 이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많은 정보 중에 가장 적절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메르스나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길게까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기사를 쓴 기간은 석 달에서 한 5달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달째 진행 중이고 10달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자꾸 변화하면 그만큼 이에 대해서 맞춰서 기사 쓰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건데요. 지난 10월 13일 과실련 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낮은 보통 높음 단계를 이렇게 국민들이 7.7%, 9.3%, 9.5% 이렇게 높은 비율들을 표시했었다면, 이게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5달 동안 이 비율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심각성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환자 숫자가 8월 달에 늘어난다든지 9월 초에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감염 심각성이 다시 한번 5월 달에 66%에서 다시 73%로 뛰어오른다든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계속 시기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기사를 적절히 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겠죠. 인지된 코로나19의 위험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초 조사를 보면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거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8월 말에 또 조사된 결과를 보면 나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 사회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나의 건강과 안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음주운전, 치매, 흡연 이런 것들 다 뛰어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메르스라든지 독감에 비해서도 코로나 위험이 굉장히 큰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위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그 발표된 조사 결과 중에 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이 방역에서 역할 중요도 대비 성과의 실제 기여도 조사인데요. 사실 많은 보건 당국이나 방역 당국의 그리고 의료진의 우리 사회에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높아진 일이 있었다면, 안타깝게도 언론 부분은 사실은 실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 비율도 60% 정도로 높진 않았지만, 기여했다는 비율도 47% 정도로 나타나서 매우 안타깝게도 언론 분야가 가장 좀 실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낮았고, 그 기대했던 부분보다도 기여한 측면이 좀 더 낮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론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올해 1월 20일 날 첫 우리 환자가 확진이 됐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가 곧 종식될 거다. 2월 중순경에 이런 발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2주 만에 대구 코로나가 크게 유행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생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고 수장조차도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측이 물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주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의,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사라질 거다.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세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온 바가 있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의료가 가장 발전됐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이번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용한 치료제와 달리 코로나가 유행한 초창기에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게 광범위하게 여러 자리에서 언급을 해서 사실은 많은 의료진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행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 의료가 가장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제대로 된 언급을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 방침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비축해 놨는데 이걸 이제 처리를 못해서 굉장히 골칫덩어리에 빠져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다른 방식의 치료법들을 사용한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소통 분야 전문가들이 과연 이렇게 대통령마저도 틀리는 정보를 얘기하고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조언들을 좀 모아보니까 일단은 과학의 좀 불확실성을 인정해라. 과학이라는 게 많은 것들을 100%의 또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과학의 불확실성, 이게 틀릴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밝힌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새롭게 앞으로 우리가 밝혀질 부분들은 그때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공개하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라 하는 부분들을 조언을 했고요. 새로운 감염병 역시 팩트 체크를 한번 했어도 그 새로운 팩트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팩트 체크를 언론에서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가장 좀 인상적인 말이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소통하면 오히려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오히려 갈등이 매우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초창기에 과도한 공포를 드러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나타난 뭐 사재기라든지 폭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통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들과 많이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코로나19 유행 같은 대재앙이 나타나고 유행이 나타나면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쉽다라는 측면들이 소통 전문가들에게서 지적으로 나왔는데요. 가짜뉴스를 미리 탄생을 예측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사실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들을 이렇게 검증된 언론에서 발표해 주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조언으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어찌 보면 코로나19 유행에서 언론에 대한 뭐 비판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어느 다른 영역보다도 이 과학이나 의학 쪽 분야 언론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이 기사를 어떻게 좀 잘 써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사실 가장 좀 많이 고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 감염병 보도 준칙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뭐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든지 당시 이제 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해서 감염병 보도 준칙들을 만든 바가 있는데요. 2012년 만들어서 2013년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감염병 보도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공포, 뭐 패닉이라든지 대란이라든지 공포 같은 단어를 써서 국민들에게 단지 겁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감염병 유행에서 보다 안전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자는 것들을 이 보도 준칙에 담았습니다. 당시 2012년에 이 보도 준칙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정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그 수정 보완의 과정을 좀 거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도 준칙의 목적은 사실은 기자들 스스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담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국민들의 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도 내용을 만들자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염병 보도 준칙이 사실 나온 거는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2009년에 거의 1년 동안 이 보건복지부 출입자들이 또는 의학 전문기자들이 의학 쪽 담당 기자들이 굉장히 고생한 감염병 유행이 있었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에서는 추정 환자만 발생을 해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써내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신종플루 추정 환자 2명 이런 것들이 뭐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뭐 24시간 지금도 메르스라든지 코로나19 유행에서 방역 당국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얘기하는데요. 신종플루 때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얘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많은 공포감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국회 정치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예방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당시 많은 질타가 이어졌었는데요. 결국에는 신종플루 일이 좀 정의되는 국면에서는 우리 국민이 예방 백신 중에 우리 국민이 사용하다 남은 게 250만 명분 이상이 남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이에 대해서 물론 정치권과 국회 등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많은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언론 보도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사용분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이 유통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비판이 또한 정치권을 통해서 제기될 정도로 어찌 보면 신종플루를 거치면서 우리가 위험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절히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사실 감염병 보도 준칙을 고민을 해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준칙의 내용은 워낙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사실 이 보도 준칙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이제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협회 형태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요. 당시 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이 만든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감염병 보도는 현재 시점까지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감염인의 이 취약한 집단 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현재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많은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예방수칙들은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역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신종감염 보도는 그래서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이 있었어도 코로나19 초창기와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들도 달라지고 국민인식도 변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질병관리청 보도 자료 내용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따라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 즉 얼마든지 추가적인 역학조사 등을 결과 등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빨간 상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는 이 정도는 공개된 것 또는 전문가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렇지 않지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측면들은 혹시라도 미리 알려드리긴 하지만 역시 이후 추후의 연구 결과라든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해서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의 보도에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의 결과 등 또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등도 사실은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되지만 이러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물론 정부 발표에서도 이런 실수는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은 보도 준칙에 담았지만 국민들은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새로운 백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상 넘어가고요. 감염인에 대한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염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차별비 낙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이번에 오히려 동선 공개가 너무 심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 접촉자를 격리시키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인권 침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염인 또는 감염인이 어떤 범죄자라는 인식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감염인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감염병 보도에서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과장된 공포를 표현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언론 기사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제 패닉이라든지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과 같은 단어를 사실 삼가기로 했는데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보도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기자협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기자들에게 좀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감염병이 위험하다는 걸 알리면서도 지나친 공포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기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협회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이러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감염된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강조되어 있고요. 역시 메르스 때 메르스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측면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된 조항들이 개정됨으로써 가능한 것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역시 담았고요. 이 감염병 보도 준칙에 과거에 이제 복지부 출입 기자단에 한정돼 있다면 이제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이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자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이 보도 준칙에 대해서 무게감이 좀 실려 있고요. 많은 꼭 과학적, 의학적으로 출입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 편집이라든지 많은 기자들과 신문사, 언론사 등의 이러한 준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역에서 역할 중요성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언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적었고 실제 성과도 적었지만 실제 기여도도 적다고 판단했지만 사실 언론을 둘러싼 많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이고 불확실성이 많은 데다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각국의 대처 방법도 달랐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실 예측을 잘못할 정도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가 좀 낮았던 측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언론인들의 그러한 역할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응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대응은 세계가 칭찬하고 있고 또 세계가 칭찬한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에서 엄청난 환자가 생겼음에도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거나 그러면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환자들을 이송시키고 그러한 과정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민주주의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 전원을 검사하고 격리하는 이러한 정책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하는 작업들을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사실은
그리고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과거보다는 메르스나 또는 신종플루나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로 방역당국이 치료제나 예방 백신을 확보한다거나 또는 병원에서 생기는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놨다면 코로나19에서는 시민 참여형 방역 정책이 크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50명 미만으로 모이는 고강도 거리두기 같은 정책들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리고 소모임이라든지 뭐 취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회사나 직장에서 인구가 밀접하지 않도록 밀접하고 또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되고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잘 실천해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델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언론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누구든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다시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겨울에 지금보다도 이 가을에도 지금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겨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증 환자의 치료 병상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 이제 워낙에 공공의료도 부족하고 공공의료가 사실 병상이 충분하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이 병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측면들이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가 이제 방역 당국이 경증이거나 증상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치료가 별로 필요 없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들도 역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매우 많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면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집에서 격리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응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직접적인 평가는 바로 코로나19 환자, 코로나19 사망률 뭐 이런 것들이 이 대비 이 지표로 평가될 건데요. 여기에 맞춰서 의료 체계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간접적인 영역으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라든지 사회복지 체계의 붕괴라는 부분들처럼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훨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는 부분들까지 함께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마침 2015년에 메르스 유행 경험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개선과 대안 마련들이 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단기 효과는 있었을 것이고요.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줄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감염병에 덜 걸리면서 생명을 잃지 않는 이러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장기적인 효과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들이 조금 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거는 그래도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감염병 보도준칙 같은 내용들을 만들고 그 내용들을 확산시키면서 언론의 신뢰성을 높여가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은 반드시 옳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